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하루를 보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하루가 일단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자,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푹 쉬시고요. 그리고 저는 올여름 처음으로 계곡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내일 영상 안 올라오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순 없겠죠. 저 길이슨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하루도 쉰 적이 없는데 나중에 언젠가 증시가 진짜 좋을 때 최소한 코스피가 3천은 그냥 넘겼을 때 그때는 사실 뭐 뭘 사도 오르는 뭐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 휴가를 가보도록 하고 내일 또 작게나마 영상을 올릴 예정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우리나라는 휴장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광복절이 지나면은 FOMC 의사록 공개까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국 지표 등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인이 몰려온다. 중국 정부가 지난주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중국발 크루즈 53척이 제주도 방문을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또 관련주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름분들 항상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겉호양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때는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 기업들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관광객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꽤나 큽니다.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만 와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1%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단체 여행으로 2019년의 절반 수준만 회복해도 0.2% 이상 GDP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GDP의 0.2%면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빠르게 반영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그나저나 원화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최근 달러가 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1331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 정도로 영향을 받나 봤더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만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화가 3.4% 변동하는 사이에 유로는 0.1%, 엔화는 1.7%밖에 안 움직였다고 하니까 야, 그래도 우리나라 나름 좀 큰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휘청휘청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최근 환율이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어서 원화 가치가 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옆 나라에 있는 중국의 경제 위기가 요즘 좀 슬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원화 원화가 또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외 변수에 많이 휘청휘청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원화만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한국은 또 수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경제 자체가 힘이 없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 내년 2분기 금리 인하. 자,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기로는 내년 2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부터 급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하락을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연준의 금리는 지금은 5.5%인데 3에서 3.2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천천히 내린다고 가정하면은 최소 1년은 넘게 걸리겠구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대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적어 보면은 올해 말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년 초쯤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슬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증시가 바닥을 다진 후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주식 투자하기 진짜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측이 당연히 100% 맞을 수는 없고 시기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떠한 소식이 나오는지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11개월 만에 최대 급락. 자, 이 소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AI 버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걱정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엔비디아가 AI로 인해 상승을 했는데 지금 퍼가 2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10년간 엔비디아의 평균 퍼는 10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고평가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AI 때문에 리레이팅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AI가 빠르게 실적을 내주지 못한다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I는 좀 다르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아마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메타버스, NFT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억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AI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빠르게 접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조건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제 버블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받을까요? 맞습니다. 실적을 봐야겠죠. 그래서 오는 23일 그때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가 아마도 미국 증시가 AI를 바탕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무너질지 이게 정해지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우리가 숨 참고 한번 또 기다려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초전도체 어디까지 가나? 초전도체 관련주가 연일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까지 급락했던 기업들까지 상한가를 가는 등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이 와중에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은 무려 4배나 오르며 이미 1조 클럽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초전도체의 진위 여부가 이번 달 말쯤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아직도 1주에서 2주 정도 남았죠. 그러자 사람들은 야 실제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 전에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물론 성공만 한다면 당연히 세상이 바뀌고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히 예상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게 또 우리 예상처럼 흘러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실패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 성공을 하긴 했지만 아유 기대만큼 뭐 그 정도 결과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발표 일자가 나올 때쯤은 아마도 단기 고점이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변동성이 너무나 큰 날이 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뜨거울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조심을 해보자라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과는 별개로 초전도체 실제로 사실이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핵융합 성공 소식까지 적을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은 크게 해봤는데요.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초전도체 떡밥이 대중화되어 가자 핵융합 떡밥도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마침 미국이 작년에 세계 최초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성공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에너지 수율까지 높였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자, 참고로 이거는 그냥 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방식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 한국 등은 토카막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앞서 나가는 모습으로 조금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부 다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초전도체가 좋으니까 핵융합도 좋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핵융합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이 매우 뜨거우면 뭐가 되죠?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게 다 녹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에 강한 금속을 사용해도 전부 다 그 온도가 되면 녹기 시작해서 핵융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또 생각을 한 거죠. 야, 그러면은 그 핵융합을 공중에 띄우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진행된 게 바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전도 자석으로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은 바로 저온 초전도체입니다. 마이너스 269도까지 낮춰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은 겉에는 마이너스 269도로 매우 차가운 걸 만들고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 정도까지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초전도체가 아니죠. 상온 초전도체가 나온다면은 겉을 굳이 저온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완전 게임이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상온 초전도체가 실제로 가능하다면은 핵융합도 정말 빠르게 개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도 저출산 위기. 뭔가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따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기분입니다. 벌써 중국이 저출산 위기까지 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작년에 중국의 출생아 수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700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진짜 대단한 나라네요. 작년에 중국의 출생아 수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는 그 전까지 출생아 수가 1000만 명이었다는 소리이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5년 동안 나오는 아이의 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수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과거 얘기라고 하고 올해는 700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며 무려 20%가 1년 만에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중국은 지난 5년간 출생아 수가 거의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저출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경제적 이유, 미래가 불투명해서 혼인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출산이 적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스웨덴 원전 10개 추쇼.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을 선택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향후 20년간 최소 10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을 꺼냈다고 하네요. 참고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도국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원전을 선택하게 되면 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평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이러한 선택에 힘입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 와중에 사건 사고 없고 100% 안전한 그러한 발전소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석유 수요 사상 최고 전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소식이죠. 올해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이미 항공 수요, 발전용 석유 사용 등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바 있는데 그런데 이번 8월 지금 당장이죠. 또다시 신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승폭은 올해 말까지 그러다 보면은 유가도 계속 올해 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 둔화가 아마도 유가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한 전기차가 최근 들어 느는 속도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석유의 수요가 줄어들고 결국은 유가도 잠잠해질 것으로 일단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우리가 유가 관련주를 보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짧게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썰렁한 영화관. 여름 성수김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수백억의 제작비가 들어간 빅4 영화들이 개봉했음에도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봤더니 OTT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OTT 영향이 도대체 뭐길래 일어나 봤더니 영화를 제작하던 인력들이 OTT로 옮겨가면서 OTT 콘텐츠에 비해서 영화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영화 티켓 가격도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최근 들어 영화관 가보셨나요? 이제 두 명이서 보면은 이제 티켓 값이 3만원, 할인 없이 3만원, 그리고 여기서 팝콘을 먹는다고 하면은 4만원, 이렇게 큰 금액을 써야 영화를 한 편 딱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돈으로 단돈 만원에 내가 원하는 OTT 하나 결제하고 그리고 3만원이면은 뭐든 시켜 먹을 수 있겠죠.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명품, 파티는 끝났다.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로 불어왔던 명품 열풍이 이제서야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오픈런을 할 정도로 매우 붐볐는데 이제는 시들해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을 보면은 4월에는 전년 대비 4.5%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상승폭이 점점 줄며 6월에는 0.9%를 기록. 이런 식으로 명품이 잘 안 팔리게 되자 백화점 3사의 2분기 영업이익도 20%나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명품이 차지하던 비중이 컸다는 소리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생겨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명품이 힘을 못 쓸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짧게 세 가지만 쓱 보도록 할게요. 대구 아파트 바닥 찍었나? 자, 부동산의 무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하면은 항상 대구 아파트가 나오는데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대구 아파트 시장이 오랜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7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을 확인한 결과 전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92주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분명 의미가 조금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자 대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여전히 전세값은 하락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확신이 어렵다, 다시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대구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맨날 꼴찌였던 대구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서울은 어떨까요? 벌써 후끈후끈하다고 합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아파트의 당첨 가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4월부터는 최저 가점이 50점대로 올라왔고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67점이 최저였다고 합니다. 이 67점이 어느 정도가 봤더니 69점을 하려면은 4인 가구 기준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로 채우면은 69점이라고 하니까 절대 낮지 않은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집값이 저점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 놓치면은 진짜 더 이상 못 산다, 내 평생 살 기회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분양시장이 후끈후끈하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이 빠르게 반등하게 된 거는 바로 이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달부터 시중은행들은 만기를 50년으로 하는 주담대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했고, 한 달 사이에 무려 1.2조 원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길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자 엄청 내잖아. 나는 그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기를 길게 잡고 대출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그 말이 맞습니다. 대출 기간이 길수록 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매월 갚는 원리금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총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30년 만기면은 뭐 3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는데 50년으로 했더니 뭐 3억 5천까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도 3년이 지나면은 부과되지 않아서 50년 만기, 어차피 뭐 내가 그때까지 살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은 그때 팔아서 이제 다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냥 50년 만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품이 DSR, 참고로 DSR 규제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 얼마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건데요. 이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 34세로 나이 제한을 두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게 취지랑은 좀 다르다, 50년 만기인데 50대가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사람들의 영끌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손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부동산이 조금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가 높은데 과연 부동산이 계속 반등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죠.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중국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침체 우려가 도는 중국 경제에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구이 위안의 회사채는 오늘부터 무더기로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도미노처럼 커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며, 한편 중국은 대두, 광물, 석유 등 상품 1위 소비국이기도 한데, 만약에 경제가 약화되면은 글로벌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발표될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도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몽골 히토류 동맹. 중국 입지가 또 줄어들고 있네요. 중국이랑 땅이 붙어있는 몽골. 이 나라 몽골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풍부해 세계 10위 자원 부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GDP의 25%가 무려 광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몽골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바로 위에는 러시아, 아래는 중국이라서 뭔가를 수출하려면 무조건 이 두 나라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몽골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편이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역사적 이유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특히 중국은 과거 청나라 때 몽골을 지속적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빈틈을 잘 파고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히토류 세계 2위 몽골이 미국과 협정을 맺고 히토류를 육로가 아니라 비행기로 공수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도 히토류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조 리스크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GM과 포드에서 악재가 하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GM의 주가는 하루 만에 5%나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노조의 임금 협상 때문이죠. 미국 자동차 노조는 4년에 한 번 임금 단체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대폭 인상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 뭐 얼마나 요구했길래 주가가 떨어지나 봤더니 무려 46% 올려달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거는 이게 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 40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거를 32시간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협상 시작 전에는 강하게 말하는 게 국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워낙 큰 금액,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100조 정도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증시에서는 완성차 업계를 당분간은 버리자,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하네요. 혹시나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을 갖고 계시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